이 세상에는 참 신기하면서도 어쩔 때는 마주하기도 싫은 인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 녹음하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도 영원히 씻어낼 수도 없는 그 사람의 기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은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 1%의 확률을 생각하며 저희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갓 회사에 취직했던 20대 중반, 다니던 회사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하거나 주말에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개발을 쉬지 않았고, 그날도 집 근처 카페에서 영상을 보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그림자 같은 게 생겼고 위를 올려다보니 웬 남자가 있더군요. 키가 상당히 컸고 첫눈에도 굉장히 바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훈한 외모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가 생긋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다 보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남자는 대뜸 저에게 전화번호를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소위 대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장소나 상황이 이런 것과는 결이 달랐고 무엇보다도 공부한답시고 전혀 꾸미지도 않은 제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 생각해 냉큼 번호로 넘겼죠. 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내 제 앞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몇 주 전부터 여기서 뵀다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고 솔직히 호감 가는 외모에 젠틀한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졌고 며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죠. 이전에도 연애 경험은 몇 번 있었지만 확실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도 남자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괴리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이상했죠. 보통 연애를 시작하면 각자 이야기를 서로에게 터놓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연애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뭐 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도 말하지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등 기본적인 이야기도 말하지 않더군요. 물론 그게 꼭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타고 다니는 차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비싼 외제차였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 심지어 시계까지 꽤나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어디서 났냐, 집이 잘 사냐, 돈 많이 버냐 이런 이야기를 묻기에는 사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굳이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주를 보고 신점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신당에 간다고 했고 심지어 일주일에 3번이나 점을 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신년에 한 번 점을 보거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하기 전에 볼 텐데 남자친구는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점집 보러 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냐, 다니는 곳이 용한 곳이냐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그냥 고민을 털어놓는 곳이라고 답하더군요.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묘하게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의 취미이니 굳이 따져 묻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계속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맛있는 음식도 사줬고 저녁 늦게 회사까지 와서 집 가는 길을 배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해줬는데 준비한 만큼 잘 될 거다. 만에 하나라도 2군데 이상 붙으면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돈보다는 너의 미래, 커리어를 고민하는 게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니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던 것들이 정말로 사라지는 것 같았죠. 실제로 얼마 안 있고 중고 신입으로 도전했던 대기업도 붙었고 제가 속해 있던 업계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기업에 동시에 붙었습니다. 이때도 남자친구와 논의하여 대기업 신입이 아닌 경력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죠. 당시가 사귄 지 100일 정도 되었을 시점인데 뭘 하든 잘 되고 남자친구가 점점 든든해지니 아주 가끔 결혼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안정감을 준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다만 남자친구의 조금 기이한 행동이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미로 사진을 자주 찍었는데 특히 야간 출사를 많이 하더군요. 본인 혼자서도 야밤에 산에 오르거나 먼 타지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아마 출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질녘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진 찍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물론 남자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지만 반딧불이를 찍기 위해 하루 종일 있어야 하고 나름 사진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스팟 경쟁도 심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몇 번 저도 남자친구를 따라 야간에 출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을 받게 되었죠. 주말 저녁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더군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문이 아닌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어두컴컴한 산속을 찍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플래시를 켜는 것도 아니고 달빛을 이용해 찍는 것도 아닌 그냥 시꺼먼 숲속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뭘 찍는 거냐고 야간 촬영 모드로 하고 찍는 거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원래 피사체는 꼭 밝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혼자서 같은 장소에서만 1시간가량을 촬영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더니 저한테 숲 안쪽 나무로 가라고 했고 왼쪽에서 몇 번째 나무 오른편에 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대체 저길 어떻게 들어가고 저 밑에 뭐가 있을 줄 아냐고 싫다고 말했죠. 특히 벌레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대꾸했는데 저긴 그런 거 없고 정말 사진 잘 나오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하는 수 없이 나무 옆에 섰는데 그 상태로 10분 이상 촬영을 하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니 촬영한 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막상 화면을 들여다보니 제 얼굴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둡게 촬영되어 있더군요. 애초에 야간 모드도 아니었음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마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나중에 보정 작업을 해서 다시 주겠다고 하고 애써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 대해서 이상한 경험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조개구이나 먹자는 말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논두렁 같은 길로 차를 돌려서 가더군요. 애초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건 10km 이상 고속도로에서 직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IC로 나가서는 생전 처음 보는 시골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리로 가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우고는 여기 자기가 잘 아는 곳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예전에 여기 자주 놀러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시간이 여유로우니 잠깐 들렀다가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느낀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냥 둘러대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여기 좀 둘러보고 가자고 말하는데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있는 집은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도 않는 폐가였거든요. 대문도 다 뜯어져 있고 그 안으로 보이는 마루와 집안은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나간 남자친구는 뒷자리 문을 열고는 본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계속 나오라고 손짓하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차에서 내려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는데 똑같이 예전에 자기가 자주 왔던 곳이라고만 말할 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뜸 저에게 대문 앞에 서보라고 말하고는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더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대체 왜 여기서 그것도 나를 찍는 건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어르고 달래며 한 번만 사진 찍고 싶다고, 여기가 본인이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은 곳인데 꼭 너랑 추억 사진을 찍겠다고 했죠.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며 대문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 분 안 있어 곧바로 차에 타서 원래 목적지인 곳으로 향했죠. 가는 도중에 거기가 어땠고 누구랑 살았으며 무슨 추억이 있는지 말하더군요. 찝찝함은 있었지만 뭔가 따질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며 금세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꿈을요. 이게 같은 꿈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꿈속에 나타나는데 매번 장소와 상황은 달랐지만 꼭 이 여자아이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쩔 때는 잔디밭 같은 곳에서 여자아이와 걷는 꿈을 꿨고 운동장 같은 곳에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도서관에 있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꿈에 나오는 건 처음 겪었고 꿈속에서도 대체 얘가 누군데 자꾸 나랑 같이 있는 건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 꿈에서 그 여자아이가 또 나왔는데 그때는 아이와 제가 신호등을 같이 건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인지 제 무의식을 반영한 것인지 몰라도 제가 아이에게 너는 누구니?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해맑았던 얼굴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고 거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변하는 겁니다. 너무 놀란 와중에도 도망도 못 치고 있는데 이미 입도 다 녹아서 사라진 상태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랑 놀아준다며. 나랑 놀아준다며. 주변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아이는 사라지고 계속 이 말만 주변에서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여운이 이어져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생전 겪어본 적 없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포함해 부모님, 친구들에게도 그간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아마 개꿈 아니겠냐고 대충 넘어갔는데 친구 중 한 명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군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하다고 평소 꿈도 잘 안 꾸던 애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이 앞만 봐도 좋은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본인이 다른 친구랑 전 보러 가는 길에 물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내심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에게서 난리가 난 것처럼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전화를 해보니 받자마자 저한테 남자친구 옆에 있냐고 묻더군요. 이유를 물어도 다 필요 없으니 저녁에 자기 좀 보자고 꼭 시간 내라고 독촉했습니다. 엉겁결에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이때부터 진짜 소름이 멈추지 않더군요. 첫 마디가 당장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친구랑 만나거나 통화를 할 때 남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본인이 만난 무당이 무조건 그 친구, 남자친구 헤어지게 하라고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무당이라고요. 처음에는 납득도 안 가고 어이가 없기도 해서 이래저래 대화가 많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놀라면서 친구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당이 말하길 친구 남자친구라는 애는 분명히 무당이고 하는 일이 무당 일이 아니더라도 분명 귀신 놀이하는 애라고 하더랍니다. 귀신이랑 붙어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귀신을 곁에 두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사진 관련해서도 이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귀신이나 정말 만분의 1이지만 귀신을 부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면 그 귀신에게 저를 바치는 거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 여자친구로 하고 있는 거라고 역정을 냈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냐고 대체 무슨 예술을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결국 그 귀신이 붙어서 제 꿈에 계속 나오는 거라고 어떻게든 헤어지게 하라고 했대요. 거의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내용과 제가 꾼 꿈, 그간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지점들을 다 말했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무슨 무당이냐고 하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세게 나가니까 그제서야 말했습니다. 아니, 거의 180도 돌변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꿔서는 일단 끝까지 들어보라고 또다시 어르고 달래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무당이 말했던 것과 약간 다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아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고 있었고 꽤나 신통한 바람에 복비도 넉넉히 받으며 일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이직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것이었고요. 야산을 갔을 때도 폐가에 갔을 때도 귀신과 사진을 찍은 건 맞답니다. 근데 무릇 귀신이 꼭 악하지 않고 외려 산 사람에게 좋다고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폐가는 원래 본인이 살던 동네는 맞지만 자기 집이 아니라 어릴 때 자주 놀았던 소꿉친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는데 너무 외로워하니까 본인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거라고 답하더군요. 이쯤 되니 배신감은커녕 당장이라도 애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가는 내내 전화가 계속 걸려왔고 문자, 카톡이 계속 왔지만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아빠한테 말해서 쫓아내기도 했는데 몇 차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만 숨어 지냈죠.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에서 한순간에 끔찍한 사람으로 변했고 저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을 곱씹으며 몇 달을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오는 카톡과 전화에 악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반년 정도 지나니까 연락은 끊겼지만 여전히 기억은 강하게 남아있고요. 배신감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되고 믿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고 있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면 그나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처럼 끔찍한 사람은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가민가 하지만은 뭔가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결과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기괴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죠.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귀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것도 본인 여자친구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전혀 공감이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물론 쉽게 잊기는 어렵겠지만 제보자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